안녕하세요. 요새 뭐해요? 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북형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랍상입니다. 라쌈님, 사화가 이제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이전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이후에 녹음하는 건데 어떠셨나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올릴 수 있는 곳에는 다 올렸고, 제가 테스트로 몇 번 들어본 것 말고도 한두 분 들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듣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방송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올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쵸? 또 막상 그래도 올리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애플 팟캐스트인가 거기는 업로드 주기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마다 녹음을 하니까 위클리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근황? 근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근황보다 이거 뉴스 전달하고 있지 않나요? 매주? 그렇네요. 뉴스 전달인데 뭐 근황을 얘기할 때도 있겠죠, 앞으로. 어쨌든 뭐 근황보다는 소식이죠, 소식.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엔 우리 근황도 진짜 좀 하는 걸로. 그래서 진짜 요새 뭐해요? 라고 물으면 나오는 대답 그런 거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새 한국은 무슨 소식이 또 핫한가요? 랍상님은 혹시 실업급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업 실업 급여요? 그거 단맛 나는 네, 그거? 맞아요. 실업. 그거랑 급여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원래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즉, 새로운 직장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직 기간 동안 생존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급여인 거죠. 최근 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를 놓고 여당의 한 의원이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것을 그런 상황을 두고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정수급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달콤하다고 해서 즐거운 얘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 실업 급여라는 단어를 생각해내신 분께 창의성 점수는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있었던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발음이 역시 영국에 계시다 보니까 다르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얼마 전 킬러 문항부터 이번 실업 네. 급여까지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좀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아무튼 그 용어보다도 공청회에서 소관부처 담당자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풀 텍스트로 옮기자면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웃으면서 이 기회에 쉬겠다 이러면서 온다. 그러고 자기 돈으로 일할 땐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걸로 이 실업급여를 즐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로 그런 걸 산다고 비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공청회가 끝나고 한 여당 의원이 아까 실업급여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성, 남성, 청년, 중장년으로 갈라치기 한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돈으로 선글라스 사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웃으면서 온다 그랬는데 그럼 뭐 울면서 가야 하나요? 저는 생각에 참으로 비열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발언이라고는 하나 뭐 이 정부의 스탠스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까웠고 또 현 실업급여 문제를 지적하는 쪽의 주장 중에 하나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도 높아 악용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또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 자체도 안 된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참 거듭되고 있는 실험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란 최저임금을 그렇게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기는 하네요. 해서 당정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니면 폐지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또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어제 또 감사 들어가고 수사 들어가고 할 듯한데
사실 아까 젊은 여성으로 갈라쳤는데 2014년 연령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율을 보면 50대가 33.4%, 60대가 23%였고 제일 높죠. 반면 30대는 15.4, 20대는 6.5라고 하네요. 젊을수록 비율이 적고 또 이 중에 탑 3는 50대, 60대, 4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정수급 비율과 아까 담당자의 발언은 뭐 사실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죠. 담당자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뭐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가끔 들어보면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있고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저 거짓말인데 라고 바로 드러날 발언들도 많이 하고 그러기는 하죠. 하, 또 승질만 나네요. 영국 얘기로 넘어가시죠. 영국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7월 4일에 BBC에서 보도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걸로 영국 소식을 대신할까 하는데요. 현 영국 총리인 리시 수낙이 지난 1월에 2023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5가지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이 기사는 이제 23년도 절반이 넘게 지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게 벌써 23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네요. 7월이니까. 어떤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5가지 약속이 인플레이션을 2022년에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국가 부채 줄이겠다. 또 영국의 의료 시스템인 NHS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줄이겠다. 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약속들이 절반 정도 성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만들겠다. 2022년에. 그거는 최근 인플레이션 발표가 8.7%였거든요. 이게 2022년 마지막 인플레이션 발표였던 10.7%보다 낮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최고점인 9%에서 지금은 3%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차이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정말 문제죠. 제가 정말 피부로 느꼈던 건 모기지였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추가로 모기지를 더 받았거든요. 그때 이율도 너무 너무 올라서 좀 속이 쓰렸었는데 최근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계속 금리를 또 올리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상황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두 번째 약속, 아까 두 번째 약속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불러들이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우니까. 또 보면 실제로 최근에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음, 영국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가 5%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하긴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은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제 생각도 그렇기는 한데 두 번째 약속은 사실 구체적인 숫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0.1%라도 성장했으면 우리 성장했어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니까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키려면 지킬 수는 있지 않을까 숫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약속은 좀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경제도 다 심리니까 결국은 또 사람들도 좀 그런 소식을 들으면 편안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은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그 NHS의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 그 약속은 뭔가요? NHS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의 약자거든요. 이게 영국의 보편 의료 시스템이고 가장 특징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거는 이제 약국에서 사니까 돈을 내기는 하는데 진료, 처방, 치료 이런 게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희귀병 같은 걸 치료하려면 보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 돈 없어서 치료 못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원칙상 모든 게 무료라서 환자는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뭐 듣고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근데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게 무료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일화로는 그 결석 있잖아요. 신장 결석 이런 거. 그런 거 걸려본 분들도 엄청 아프다고 하시던데. 근데 결석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NHS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건 좀 너무하네요. 생사는 아니어도 삶의 질이랑 연관된 건데 바로바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NHS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게 여기도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잘 골라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제가 고르라고 해도 생사랑 고통 중에 뭘 고를까 하면 생사를 먼저 고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순위를 고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또 최근에 영국에서는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근로조건이나 급여 같은 걸 이유로 대규모로 파업을 하기도 했고 엊그제 보니까 주니어 닥터들은 사상 최고 기간의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저것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최근에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일부 질병이나 진료 종류에서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기사에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렵네. 한국도 요새 병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영국도 만만치는 않군요. 네, 한국도 그렇지만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울한 소식들만 전하게 됐는데 이런 우울한 소식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즐거운 그루지아 여행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돈 벌어 떠나자 우경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루지아는 러시아식 발음이었고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조지아 정부는 영어식 명칭인 조지아를 공식적인 발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입니다. 그럼 조지아가 맞는 거군요. 네, 제가 잘못한 거죠. 조지아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빙자한 술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볼거리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트빌리시 구도심에 트빌리시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조지아의 어머니상이 있습니다. 한 20m 정도 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동상인데 한 손엔 칼을 다른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와인은 적에겐 칼로 맞산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1958년에 세워졌다고 해요. 트빌리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 경치도 좋고 평화의 다리 부분에 케이블카가 있어서 오가기도 편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 다가올 때쯤 갔었는데요. 해지는 시간과 맞물려서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했기에 벤치에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큰 동상이 있고 막 도시 경치가 일몰이랑 맞물리고 그런 장면을 또 요새 유행하는 막 드론샷으로 찍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경치가 좋았나 보네요. 라싸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장면이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치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상에 가시면 맞은편에 트빌리시 성 삼위일체 대성당도 보이고 또 옆으로는 나리칼라 요새도 있습니다. 이 요새는 4세기에 지어진 요새라고 하는데요. 밤에는 그 요새 주변으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도심 어디에서나 좋은 야경을 즐길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펍에서 노래 들으며 뒤로 보이는 이 야경이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펍에서 야경 보실 때 사람들이 막 많거나 붐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지난번에 그 스페인 말라가에 휴가 갔었는데 말라가 중심가에서는 밤늦게까지 엄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경치도 좋고 막 술집도 있고 그러니까. 동유럽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려나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좀 여유롭게 경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빌리시 신도심 쪽에 무슐랄리라는 벼룩시장이 있는데 트빌리시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으로 날씨가 좋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열리는데요. 정말이지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습니다. 축음기도 있고 태엽오르골, 망원경, 정말 옛날 카메라와 렌즈들, 소련군 제복,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사용하던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축음기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로 동작을 하는 거였어요? 아저씨가 들려주시는데 정말 옛날 소리 가득한 그대로더라고요. 아저씨 설명으로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던데 잘 동작하더라고요. 가격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캐리어에 담아오다간 다 부셔질 것 같아가지고 참았습니다. 그쵸. 잘 참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왜 여행 가서 그런 거 하나 사다 놓으시면 좀 추억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아저씨가 직접 들려주시는데 길에서 듣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황학동 벼룩시장 가보시면 온갖 재미난 물건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보다 스케일이 정말 컸고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램프, 카펫, 접시 등 생활용품도 많고 스탈린 초상화도 많이들 팔고 있는데 이 스탈린이 이곳 조지아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이들 그런 굿즈가 있었고 또 LP판들도 정말 많았는데 좀 구경을 해보니까 오래된 것도 많고 비교적 최근 앨범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 오디오에 취미가 없고 또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저는 구경만 했지만 아마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 아마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2시간 넘게 구경했는데 시간 잘 가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맥주 공장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요새 저도 이거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비싼 건 아니지만 막 이것저것 오디오 장비 사서 모으고 다시 안 듣던 음악도 또 좀 듣고 그러는데 재미있으셨겠네요. 또 어디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또 트빌리시 근교도 좀 다녔는데 트빌리시 근교에도 좀 가볼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무체헤타하고 시그나기를 다녀왔는데요. 무체헤타는 트빌리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을의 중심에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페티초밸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또 무체헤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체헤타 뒤편에 아주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꼭대기에 지바리 수도원이 있습니다. 무체헤타는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3세기부터 약 800년 동안 고대 그루지아 왕국인 카틀리의 수도였고 기독교가 조지아의 공식 종교로 선포된 중요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스페티초밸리 대성당은 예수님의 외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외투가 있어요? 네, 이게 조지아의 성인 열전에 따르면 1세기에 이름이 엘리야인 유대계 조지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요. 이때 이 엘리야가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의 옷을 사서 조지아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져온 옷을 그의 누이가 손을 대자마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데요. 그게 뭐야? 그렇죠. 근데 옷을 쥐고 있는 손에서 손을 놓지 않아서 옷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누이와 예수님의 옷을 함께 묻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그 자리에서 거대한 삼나무가 자라났고 그 나무를 베어 성당의 토대가 되는 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사했다니 신화 같은 거군요. 그쵸. 성인 열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겠죠. 동네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산책하듯이 둘러볼 수 있고 이곳 무체헤타는 트빌리시의 디두베 터미널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던 기억이고 근데 그 가는 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그냥 봉고차 같은 느낌입니다. 마슈로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각각의 마슈로카 대시보드에 행선지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는데
현지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어서 버스를 찾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택시 호객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마슈로카라는 게 시골 가면 그런 버스 같지 않은 버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것도 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영어도 아닌데도 물어물어 찾으신 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힘들었죠. 어떻게든 가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아무튼 이 아까 무치에타를 내려다보는 산 정상에는 또 즈바리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산 꼭대기에서 무치에타를 한 번에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을을 강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무치에타에서 즈바리 수도원까지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고, 가기 전에 택시들이 이렇게 딱 다 줄지어 서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왕복 요금을 미리 정하고 가시면 되고, 또 다들 비슷한 요금 받고 올라가고, 또 가서도 이제 좀 구경하는 시간까지 줍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시간도 잘 협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꿀팁이네요. 왜 어디 여행 가면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효율적인 데가 있고 또 택시를 그냥 아예 대절하는 게 더 효율적인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협상을 잘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저 역시 한 40분 정도 위에서 구경할 시간을 줬었고, 즈바리 수도원은 정말 작기 때문에 뭐 오래 볼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치들이 좋아서 한 40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즈바리 수도원은 4세기 초 조지아의 성녀 니노라는 분이 이곳에 포도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가 기적에 행한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545년 그 십자가를 세운 터에 작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발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조지아를 수호하는 성녀인 니노는 조지아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인물이라고 해서 이 조지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성녀 니노의 무덤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근처인 보드베 수도원에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외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성녀님이 계시군요. 성스러운 나라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간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트빌리스 내에서 다닐 때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렵더라고요. 현지어를 읽을 수도 없었고, 또 버스가 우리나라 버스 같지 않아서 무슨 학원차 같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 지하철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구소련 시절 방공호로 사용되던 시설이라서 지하철이 정말 땅속 깊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곳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2분 정도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한국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빨랐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휘청일 정도로 그런 속도로 2분을 내려갔으니 어떻게 깊이가 좀 실감이 되시나요? 왜 한국에 계신 분들 영국에만 오셔도 한국 지하철 엘리베이터 대비해서 영국 튜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비해서 영국 튜브 에스컬레이터 되게 빠르다고 그러시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빠른가요? 그것보다 빨랐던 것 같고, 해서 제가 재밌어서 그 영상도 비디오로 녹화를 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그랬고, 또 지하철을 얼마나 빠르던지 커브길에서 탈선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무츠헤타 말고 시그나기라는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역시 마슈로카를 타고 갔었습니다. 버스는 좀 불편하긴 한데 가는 길의 경치도 좋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다 보니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갔었습니다. 시그나기 마을이 좀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 평야를 내려다보는 그 풍경도 멋지고, 저 멀리 코카서스 산맥의 경치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따라 걸을 수도 있어서 근데 마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 시그나기는 사랑의 마을로도 불리는데 혹시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 뭐 미워하는 마음 없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팟캐스트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네요. 네, 맞아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원곡이 원래 러시아 노래인데 심수봉 씨가 편곡 및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해요. 이 주지아의 비운의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가 이 동네에 머물던 프랑스 여배우 마르가리타에게 사랑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몽땅 털어 장미를 사기 시작했고 이후엔 자신의 피까지 팔아 수만 송이 장미를 수레에 싣고 가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배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른 남자와 떠나버렸다고 해요. 이 사연이 그 노래의 모티브가 된 거죠. 사실 저도 아까 했던 그 부분만 알지 노래 전체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담긴 사연이 좀 슬프면서도 장미를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하니까 제목이랑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저도 방문했을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봤었었는데 또 잊고 있다가 이번에 녹음 준비하면서 다시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어떤 노식당에 방문을 했는데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이었거든요. 샤슬릭 여러 개 주문 샤슬릭 여러 개를 주문했는데 샤슬릭이 뭐예요? 샤슬릭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꼬치 구이라고 꼬치에 꿰인 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꼬치구이. 걸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양꼬치집에서 먹는 거 말고 그런 한 덩이들이 되게 큰 아, 이해가 가시나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할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얼마나 드셔왔는지 코가 정말 새빨간 상태로 벽난로에서 이렇게 샤슬릭을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비도 살짝 내려서 옷도 축축해 있었는데 같이 불도 쬐면서 와인도 마시면서 정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았습니다. 자기 손주 사진도 보여주시고 저는 낯을 가려가지고 누가 그런 걸 보여줘도 잘 못하는데 욱형님도 그런 거 잘 하시죠. 그럼 분위기가 참 가족 같고 좋았겠네요. 네, 가게도 무슨 동굴같이 돌을 쌓아 만든 곳이라 분위기가 정말 끝내줬고 정말 오래된 집 같았거든요. 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시그나기에 만약에 마슈로카로 가신다면 도착하자마자 돌아오는 버스를 바로 끊으셔야 돼요. 그 도착하시면 그 뒷부분에 창구 같은 곳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버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스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종이에 수기로 시간 써서 쭉 그냥 찢어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버스 편지 쓰레기인지 아니면 뭐 영수증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였고 그게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 케이스에 고이 끼워뒀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정말 만차여서 근육남들 사이에 낑겨서 아주 불편하게 돌아왔습니다. 수기 티켓이면 그거 그냥 직접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나라 말로 쓰여 있을 테니까 저는 못 만들겠죠. 또 아마 필체로 알아가 보는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아까 비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저녁 무렵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데 금세 마을 전체가 안개로 뒤덮였었거든요. 그 모습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소개해 주시는 걸 좀 들어보면 그 왜 예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눈밭부터 해서 이런 풍경까지 좀 제가 익숙한 여행지들이랑은 다르지만 좀 멋진 경치들이 많은 곳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치들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조지아를 그 동유럽의 숨은 보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봐요. 그렇게 저는 트빌리시로 돌아왔고 또 펍들 가고 맛난 것들 먹으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조지아 여행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조지아를 뽑거든요. 혼자 무작정 떠나기도 했고 목적지부터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그런 여행이기도 했고요. 즐길 거, 먹을 거, 볼 것들로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나라에 대해 흥미가 생기는 분이 계시면 소개한 저 역시 아주 만족할 듯 합니다. 지난 3회 동안
주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디 하죠? 처음에 다 털어버리셔서 이제 더 좋은 나라 찾기 힘드시겠어요. 이제 제 코너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그 시작하기 전에 저도 욱형님처럼 좀 시리즈로 할 수 있는 주제를 골랐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주 주제를 생각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또 팟캐스트가 좀 성공을 하려면 좋은 주제를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매화 바꾸고 있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너로 돌아가서 코너 이름은 테크 설명하는 남자로 정했습니다. 테크 설명하는 남자. 테크랍으로 하면 좋겠네요. 입에도 잘 붙고 테크랍. 네, 그것도 좋네요. 뭐 어쨌든 근데 제목 정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정하지 말까 하기도 했었는데 왜 뭐 뉴스 읽어준 남자 이런 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해볼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정했는데 좀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제목이 없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뭐 내용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럼 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욱형님도 그렇지만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기술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또 워낙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핫한 테크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거기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의견을 좀 끼얹어서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관련업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챗 GPT입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테드 강연 소개해 드리면서 챗 GPT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파볼까 싶기도 했고 근래에 또 일론 머스크가 XAI 뭐라고 읽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AI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가 뭔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좀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챗GPT 아주 핫하죠. 요새 뭐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한두 번 사용해 보긴 했지만 지난 방송에서 우리 논의했던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이 AI 또는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을 너무 맹신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머신러닝 관련 일도 아주 잠깐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의 대중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챗 GPT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실 정도니까 대중적으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쵸? 무료라는 점도 한 몫을 크게 했을 거고요. 접근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챗 GPT가 뭔지부터 시작을 하면 챗 GPT 자체는 챗봇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껍데기고 그 두뇌를 담당하는 기술이 GPT-3, GPT 3.5, GPT-4 같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서 이름이 챗 GPT인 거죠. 이런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수십억 개의 인자들을 사용한 모델이고 이를 또 엄청난 양의 텍스트로 훈련을 시킨 모델들입니다. 이 GPT라는 이름에 대해서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를 줄인 약자거든요. GPT의 모델 구조가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좀 기반 구조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델들이 미국의 사법고시나 의사면허 시험 문제들을 통과할 정도로 발전했다고 하셨죠. 네, 이전 테드 소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런 좀 능력과 더불어서 챗 GPT가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챗봇들은 좀 보면 이건 로봇이나 뭔가 프로그램인데 사람이 미리 입력해 놓은 글자들을 그냥 내뱉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챗 GPT는 대화가 길어져도 마치 진짜 사람이 응답하듯이 대답을 하니까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구조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고 대략 3,500단어까지를 기억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3,500자면 얼마나 많은 거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좀 찾아봤더니 또 어떤 분이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론은 A4에다가 글자 크기 10으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분량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이 정도면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대화를 문맥에 맞게 이어나가기에는 충분하죠. 그쵸.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이 챗봇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 얘가 정말 그 질문을 이해했느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나 문장 뒤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 붙여서 그렇게 잘 붙이도록 훈련이 된 거고 또 그렇게 잘 훈련되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통해서 잘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가 1980년에 처음으로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구멍에다가 중국어로 적힌 종이를 넣으면 그 방에서는 마치 사람이 직접 적은 듯한 그런 중국어로 대답이 적힌 쪽지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 방에 있는 무언가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과연 우리가 그 물건이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해야 하냐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만약에 그 방 안에 컴퓨터가 됐든 사람이 됐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또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가상의 자료지만 어떤 중국어 단어나 문장이 주어지면 이건 이렇게 답하면 돼 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중국어 전혀 이해 못해도 글자 똑같은 거 찾아서 반대로 거기에 나온 답변을 그대로 그려서 다시 종이를 내보내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어 잘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챗GPT랑 좀 비슷한데 쉬운 예를 들면 아까 변호사 시험 얘기도 했지만 변호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정답이 적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그럼 저도 내일 당장 가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제가 변호사로 바로 일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역시나 매번 이렇게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와닿네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볼 때 시간도 무제한이고 커닝 페이퍼도 무제한으로 있다? 그러면 누구든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참 시작하실 때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AI 퍼스트 레터에 사인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예전에 그 레터가 화제였죠. 일론 머스크는 사실 뭘 하든 좀 주목을 끄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영국 가디언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이 레터의 의도가 좀 불투명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레터 자체는 요약을 하면 GPT 같은 초거대 AI에 대한 개발을 다 같이 6개월 동안 멈추자, 퍼스하자라고 제안한 레터였는데 레터를 공개한 단체에서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CEO들이나 연구자들도 서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국 가디언지가 지난 4월에 보도하기를 그 CEO들이나 연구자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레터를 공개한 단체가 Future of Life Institute라는 단체인데 이것도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도 AI 하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이제 좀 너무 빨리 치고 나가니까 수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회사를 정말 세우면서 챗 GPT를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트루스 GPT를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아까 그 사람들의 농담 삼아 말했던 그 추측이 정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추측이 맞을 수 있겠네요. 참 치사하네.
예전에도 도지 코인으로 장난친다고 욕을 먹었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또 AI로 또 비슷한 짓을 하는 것 같으네요. 그쵸. 도지코인 한때 그랬었죠. 하여간 그 레터에서는 AI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면 마치 인류가 당장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어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AI 좀 세부적으로는 챗 GPT류의 AI들이 당면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챗 GPT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분류를 보면 아직 약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게 뭐 약이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아직 자아가 없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이게 현세대 모델들이 환각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랑 맞물리면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완전히 틀리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벽해 보일 만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대답을 했다고 치죠. 그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뭐 무슨 의도가 있다거나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텐데 챗 GPT는 사실 자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가치 판단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또 이런 인공지능의 학습이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좀 영어권 자료에 치우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들이 영어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자료들은 아무래도 성향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그런 치우쳐진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들이 이런 자료를 학습을 하고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가치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성향대로 그대로 대답을 할 거고 또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그런 세계관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만약 백인이고 영어를 쓰는 아이가 아무 의도 없이 챗 GPT랑 그런 대화를 하면 결국 그런 사고방식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다고 뭐 챗GPT가 19금으로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AI 라벨러들의 임금에 대한 뉴스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임금이 챗 GPT의 파급 효과나 투자 자본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다라는 기사였는데 사실 몇 조개의 단어로 훈련을 시키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핵심적인 일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뛰어난 기술인 건 맞는데 문제도 참 많네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이야 뭐 발전을 해보고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측하는 건 뭐 제가 뭐라고 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테드 강연에서 소개해드렸던 최예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초거대 모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또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가 다음 버전 GPT는 현 세대처럼 대규모가 아닐 거다라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나마 앞으로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참 좋은 툴인 건 맞는데 아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는 규제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방송도 슬슬 마칠 때가 됐죠. 네, 자료 준비할 때는 진짜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방송하면 후딱은 후딱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처럼 시리즈로 좀 준비해서 조금 수월하게 가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제가 인생이 좀 건조해요. 그래서 그럴 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들으시는 곳이 어디시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사요나라. 안녕.